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군집 분석과 관련된 강의를 모아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주제는 유사도 측정, 계층적 군집 분석, K평균 군집 분석, 그리고 팸 군집 분석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 분석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간 유사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관측된 특성이나 설문의 응답을 바탕으로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거나 유사한 답변을 한 케이스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케이스들은 군집 분석에 의해 2개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분류된 각 집단을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나면 군집 내의 케이스들은 서로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에 군집 간의 케이스들은 서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군집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한 군집 내 케이스들의 유사도는 가능한 크게, 서로 다른 군집 간 케이스들의 유사도는 가능한 작게 군집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케이스 간의 유사도 및 군집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유사도는 일반적으로 케이스 간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거리가 클수록 유사도는 작아지고 거리가 작을수록 유사도는 커집니다. 따라서 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비유사도, 즉 상이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거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ip와 xjp는 케이스 i와 케이스 j의 변수 값을 나타냅니다. 모두 m개의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케이스 간 변수 값의 차이를 m개의 변수 각각에 대하여 제곱하여 합산한 후 제곱근을 구합니다. 유클리드 거리와 함께 맨하튼 거리도 많이 사용됩니다. 맨하튼 거리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간 변수값 차이에 절대값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러한 영양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품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 간의 유사도를 5개 영양 성분 정보를 바탕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변수에 대해서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프로틴 변수에 대하여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팻 변수에 대하여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칼슘 변수에 대하여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아연 변수에 대하여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이렇게 5개 영양 성분의 변수값의 차이를 제곱하고 모두 합산하여 제곱근을 취하면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R을 이용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렉스 클러스터 패키지에 포함된 뉴트리언트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뉴트리언트 데이터셋은 육류, 생선류, 가금류, 식품 총 27종에 대한 영양 성분 데이터입니다. 27종의 식품별로 에너지, 단백질, 지방, 칼슘, 아연 등 5개 영양 성분을 측정해서 기록했습니다. 케이스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dist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s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거리를 계산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행렬 또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인스에는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혹은 명시적으로 유클리디안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 계산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dist 함수는 계산 결과를 거리 행렬을 나타내는 dist 객체로 저장합니다. 이를 매트릭스로 변환하면 일반적인 행렬 인덱싱 방법으로 케이스 간의 거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거리 행렬에서 작은 셀 값은 거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케이스 간의 유사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큰 셀 값은 유사도가 작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햄버거와 빕스테이크 간의 거리는 앞에서 산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뉴트리언트 데이터셋을 보면 예를 들어 에너지 변수에는 340, 245, 420과 같이 100단위의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언 변수에는 2.6, 2.7, 이와 같이 1단위의 값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 유사도 계산 방법은 변수들이 갖는 값의 범위가 이처럼 현저히 다르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큰 범위를 갖는 변수는 군집 분석 결과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변수들의 척도 단위가 다르면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갖는 척도가 섞여 있으면 거리를 계산할 때 큰 단위를 갖는 변수가 작은 단위를 갖는 변수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성적 평점을 토대로 어떤 두 사람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소득의 차이는 성적 평점의 차이에 비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유사도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의 차이는 0에서 수십억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성적 평점의 차이는 0에서 최대 4.5까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의 차이로 인해 소득만이 군집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 평점은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때 변수들의 영향이 균등하게 되도록 변수의 척도를 재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척도화 방법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는 각 변수 값에서 해당 변수의 최소값을 빼고 이를 해당 변수의 범위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는 변수의 원래값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범위 내에서 몇 %만큼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점수 표준화는 각 변수 값에서 해당 변수의 평균을 빼고 이를 해당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지점수라고 하며 각 변수 값이 해당 변수의 평균으로부터 몇 개의 표준편차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에 의해 산출된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반면에 지점수 표준화 값은 정해진 최소값과 최대값이 없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연속형 데이터에 적합한 유사도 측정 방법입니다. 범주형 변수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범주형 변수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범주형 변수를 우선 더미 변수로 변환해야 합니다. 더미 변수란 어떤 범주에 해당할 경우 그 값을 1로 코딩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값을 0으로 코딩한 인위적인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계절이라는 변수는 D1, D2, D3 이와 같이 3개의 더미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더미 변수는 해당 계절에 대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습니다.
D1이 1이면 여름을 나타내고 D2가 1이면 가을을 나타내고 D3가 1이면 겨울을 나타냅니다. 세 더미 변수가 모두 0인 범주를 기준 범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 더미 변수가 모두 0이라는 것은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응되는 계절은 자연스럽게 봄이 됩니다. 따라서 봄이라는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더미 변수 개수는 이처럼 범주의 개수보다 하나 작습니다. 범주의 개수가 n개이면 필요한 더미 변수의 개수는 n-1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어떤 두 케이스 간에 더미 변수 값의 교차표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는 두 케이스의 변수 값이 1, 1로 서로 일치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B는 두 케이스의 변수 값이 1, 0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빈도를 나타내고 C는 0, 1로 일치하지 않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D는 두 케이스 빈도 값이 0, 0으로 일치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카드 거리는 변수 값이 적어도 하나가 1인 개수 대비 어느 한쪽만이 1인 개수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두 케이스의 변수 값이 1, 0 또는 0, 1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개수를 0, 0인 경우를 제외한 1, 1, 1, 0, 0, 1인 경우의 개수의 합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 교차표를 바탕으로 산식을 써보면 B 플러스 C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이스 거리는 1, 0 또는 0, 1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개수를 1, 1로 일치하는 경우의 개수를 2배 한 값과 1, 0 또는 0, 1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개수의 합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교차표를 바탕으로 산식을 써보면 B 플러스 C를 2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더미 변수로 코딩된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케이스 2와 케이스 4 간의 제카드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2와 케이스 4 간에 1, 1로 일치하는 개수와 0, 1 또는 1, 0으로 불일치하는 개수를 세우면 각각 한 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카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3이 됩니다. 케이스 2와 케이스 4 간의 제카드 거리는 3분의 2, 즉 0.667로 산출이 됩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된 서베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범주형 데이터로부터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베이 데이터셋에 포함된 섹스 변수와 스모크 변수는 모두 범주형 변수로서 각각 2개와 4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두 변수만을 추출해서 범주형 변수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변환합니다. 여기에서는 fastDummies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더미 칼스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더미 칼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범주형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Remove Selected Columns 인수에는 더미 변수 변환 후 원래의 범주형 변수를 유지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true를 지정하면 더미 변수 생성 후 기존의 범주형 변수는 삭제됩니다. Remove First Dummy 인수에는 첫 번째 범주를 기준 범주로 사용하여 더미 변수를 생성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true를 지정하면 범주 개수보다 한 개 적은 개수의 더미 변수가 생성됩니다. 이그노 NA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NA 값, 즉 결집값을 무시하고 더미 변수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더미 변수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미 변수 간 제카드 거리는 dist 함수의 메서드 인수에 바이너리를 지정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생성된 거리 행렬을 이와 같이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dist 함수를 통해 계산된 2번 케이스와 4번 케이스 간의 거리는 앞에서 산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클러스터 패키지에 포함된 데이지 함수를 이용합니다. 데이지 함수는 연속형 변수뿐만 아니라 범주형, 서열형 등 다양한 비계량 데이터 유형의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셋으로부터 거리 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데이터가 혼재된 경우에는 데이지 함수를 사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유형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서베이 데이터셋으로부터 거리 행렬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지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매트릭 인수에 고어를 지정합니다. 매트릭 인수의 고어를 지정하면 연속형 변수일 때는 변수를 표준화한 다음에 맨하튼 거리를 측정합니다. 연속형 변수가 아닐 때는 더미 변수로 변환한 다음에 나이스 거리를 사용합니다. 두 케이스 간 최종 거리는 이렇게 변수별로 계산된 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 분석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간 유사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모든 케이스가 각자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면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는 케이스의 개수와 군집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이후 군집 단계가 진행되면서 단계별로 유사한 군집끼리 서로 합쳐지게 되고 최종 단계에서는 하나의 군집만 남게 됩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는 최종 한 개의 군집이 남을 때까지 매 단계마다 거리가 가까운 군집끼리 합해가는 겁니다. 매 단계마다 가장 작은 거리를 갖는 두 군집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군집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두 개의 군집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의 군집이 생성됩니다. 케이스 개수만큼의 군집을 형성한 최초 단계에서는 하나의 군집 내에 하나의 케이스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집 간의 거리는 곧 그 안에 포함된 두 케이스 간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를 바탕으로 최소 거리를 갖는 군집 간의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나머지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전 단계에서 생성된
이미 2개의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군집에 포함되거나 나머지 케이스들 중 2개가 새로운 또 하나의 군집을 생성합니다. 이처럼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군집 간의 최소 거리를 기준으로 개별 케이스들이 기존의 군집에 흡수되거나 2개의 케이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군집을 만들거나 기존의 2 군집이 결합하여 새로운 군집을 형성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군집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군집 간의 최소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데 최초 단계처럼 하나의 군집이 하나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군집에 하나의 케이스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 간의 거리가 곧 군집 간의 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군집 내에 2개 이상의 케이스가 포함될 때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군집 간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들로 측정합니다. 먼저 단일 연결법은 2 군집의 모든 케이스쌍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사용합니다. 완전 연결법은 2 군집의 모든 케이스쌍의 거리 중 가장 먼 거리를 사용합니다. 평균 연결법은 2 군집의 모든 케이스쌍의 거리를 평균한 거리를 사용합니다. 중심 연결법은 2 군집의 중심 간 거리를 사용합니다. 이때 군집의 중심은 변수과 평균을 이용합니다. 군집 내에 하나의 케이스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변수값 자체가 그 군집의 중심이 됩니다. 최소 분산 연결법은 2 군집 내 모든 케이스 간의 총 분산을 거리로 사용합니다. 총 분산이 최소화되는 군집들을 결합합니다. R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플렉스 클러스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뉴트리언트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뉴트리언트 데이터셋은 27개 식품별로 영양 성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27개의 식품별로 에너지, 단백질, 지방, 칼슘, 철분 등 5개 영양 성분을 측정해서 기록했습니다. 식품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데이터셋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행 이름을 모두 소문자로 변경하겠습니다. 식품 이름이 모두 소문자로 잘 변경이 됐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보시면은 5개의 영양 성분이 모두 측정 단위가 다릅니다. 큰 범위를 갖는 변수도 있고 작은 범위를 갖는 변수도 있습니다. 큰 범위를 갖는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 함수로 5개 영양 성분 변수를 모두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엣지 클러스터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엣지 클러스터 함수는 DICT 함수로부터 생성한 거리 행렬을 인수로 받아 이를 바탕으로 군집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먼저 DICT 함수를 이용해서 식품 간의 거리를 계산하겠습니다. 엣지 클러스터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거리 행렬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인수에는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엣지 클러스터 함수의 도움말을 통해서
메서드 인수에 지정할 수 있는 군집 간의 거리 측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본 군집 간의 거리 측정 방법을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ord.d나 word.d2를 지정하면 최소 분산 연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글을 지정하면 단일 연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plete를 지정하면 완전 연결법이 사용됩니다. average를 지정하면 평균 연결법이 사용됩니다. centroid를 지정하면 중심 연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verage를 지정해서 평균 연결법으로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 수행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군집 분석 결과는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덴드로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플롯 함수의 행인수에는 케이스 레이블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음수가 주어지면 레이블이 덴드로그램 상에서 하단에 0에서부터 밑으로 걸리게 배치가 됩니다. 덴드로그램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덴드로그램은 개별 케이스의 군집 형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X축은 식품을 나타내는 개별 케이스들을 의미하고 Y축은 군집 결합의 기준이 되는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평균 연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Y축의 값은 한 군집 내의 케이스들과 다른 군집 내의 케이스들 간의 평균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차례로 군집이 형성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비프 브레이즈드와 스모크드 햄드가 합쳐져서 최초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이어서 포크 로스트와 포크 심머드가 또 하나의 군집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두 군집은 나중에 다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케이스가 합쳐져서 하나의 군집으로 뭉쳐질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이 덴드로그램은 27종의 식품을 유사도에 따라 계층적으로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 덴드로그램은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치킨 캔드와 튜나 캔드는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둘은 왼쪽 끝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디니스 캔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양 성분의 관점에서 식품 간의 유사도를 알고자 하면 이 덴드로그램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식품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덴드로그램만으로는 27종의 식품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몇 개의 의미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려면 바람직한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NBCLUST 패키지의 NBCLUST 함수는 최적의 군집 개수를 알려주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NBCLUST 함수를 이용해서 최적의 군집 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NBCLUS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군집 대상의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디스턴스 인수에는 거리 측정 방법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유클리디안을 지정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메서드 인수에는 군집 방법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average를 지정해서 평균 연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min.nc 인수와 max.nc 인수에는 최소 및 최대 군집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3과 15를 지정해서 최소 3개, 최대 15개의 범위 내에서 각 지표가 추천하는 최적 군집 개수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NB 클러스터 함수가 반환한 값 중 best.nc 원소에는 각 지표가 추천하는 최적 군집의 개수와 지표값이 행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열은 지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행은 군집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행은 지표값을 의미합니다. 제한하는 최적 군집 개수는 지표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지표를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지표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군집의 개수를 최적 군집 개수로 결정합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군집 개수별로 지지받은 지표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의 첫 번째 행은 군집의 개수를 의미하며 두 번째 행은 지지하는 지표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군집의 개수는 5개로서 모두 7개의 지표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군집 개수 3개는 5개의 지표로부터 지지받았고 군집 개수 15개는 4개의 지표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군집 개수 3개, 5개, 15개가 지표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군집 개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군집 분할을 찾아 최적의 군집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5개의 군집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컷트리 함수를 사용하면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한 개수만큼의 군집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컷트리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지정합니다. K인수에는 생성할 군집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5를 지정해서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7종의 식품을 5개의 군집으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컷트리 함수는 군집 대상인 개별 케이스별로 소속 군집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비프 브레이즈드는 1번 군집으로 할당이 되고 햄버거는 2번 군집으로 할당이 됩니다. 비프 로스트는 다시 또 1번 군집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처럼 27개의 식품에 대해서 5개의 군집 가운데 하나로 할당을 해줍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각 군집에 할당된 케이스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군집에 7개의 케이스가 할당되었고 두 번째 군집에 16개의 케이스가 할당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군집에 대부분의 케이스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식별된 군집을 덴드로그램상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덴드로그램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rect.hclust 함수를 이용해서 식별한 군집을
덴드로그램상에 박스로 표시합니다. rect.hclust 함수에는 컷트리 함수에 지정한 인수와 같은 방식으로 인수를 지정합니다. 먼저 덴드로그램 생성하고 그 위에 5개의 군집을 박스로 표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7종의 식품이 5개의 군집에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군집은 케이스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군집의 속성을 비교하여 다른 군집과 구별되는 각 군집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군집에 속한 케이스의 변수가 평균이나 중위수를 계산합니다. 애그리게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5개 군집의 영양 성분별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집단 변수를 나타내는 바이 인수에 커트리 함수로부터 반환된 객체를 지정합니다. 영양 성분의 측정 단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군집 간의 비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0과 표준 편차 1로 표준화된 값을 이용해서 군집별 평균을 구하면 군집 간 상대적 비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각 군집에 할당된 케이스 개수와 함께 표준화된 값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일곱 개의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1번 군집은 에너지와 지방이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2번 군집은 가장 많은 16개의 식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번 군집은 철분이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갖습니다. 3번 군집은 1개의 식품으로만 구성된 군집으로서 철분과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식품으로 구성된 4번 군집은 에너지와 단백질이 다른 군집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5번 군집은 1개의 식품으로 구성된 군집으로서 칼슘이 다른 군집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오늘 다룬 계층적 군집 분석은 생물학적 분류와 같이 의미 있는 계층적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계층적 군집 분석은 군집화 알고리즘상 일단 어떤 케이스가 특정 군집에 할당되면 군집화 과정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소속 군집이 바뀌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적 군집 분석은 케이스 개수가 많을 때 케이스 간의 거리를 계산한 거리 행렬이 상당히 커지게 되므로 수백 또는 수천, 수만 케이스를 갖는 대용량 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의 다른 형태인 K평균 군집 분석은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평균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 달리 도출하고자 하는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주어진 기준에 따라 모든 케이스를 사전에 정의된 개수만큼의 군집으로 할당하고 이후에 가장 적합한 군집의 케이스를
재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최적화된 군집 분할을 찾아냅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개별 케이스와 K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는 군집에 개별 케이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군집화를 수행합니다. 군집화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의로 선택된 K개 케이스의 값이 최초의 K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초의 중심점이 결정되면 이 중심점과 개별 케이스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각 케이스를 분류하여 모든 케이스를 K개 군집으로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각 군집에 할당된 케이스를 이용하여 군집 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새로운 군집 중심점으로 삼아 모든 케이스를 다시 분류합니다. 이런 식으로 군집 평균에 있어서 더 이상 큰 변화가 없거나 정해진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다루기 어려운 더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계층적 군집 분석과 달리 케이스들은 영원히 하나의 군집에 귀속되지 않고 최적의 군집 분할을 찾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소속 군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평균 군집 분석은 군집 중심점을 계산할 때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연속형 변수여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R을 이용해서 K평균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표준 패키지에 포함된 state.x77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state.x77 데이터셋에는 미국 50개 주에 대한 8개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변수들의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고 변동폭 또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선 8개의 변수를 평균 0, 표준 편차 1로 표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화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K평균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 달리 추출할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개의 군집이 최적인지 사전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집의 개수를 달리하면서 K평균 군집 분석을 반복 수행하여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군집 분할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MBCLUS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BCLUST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MBCLUST 함수는 최적의 군집 개수를 알려주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인수의 군집 대상에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디스턴스 인수에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인수에는 군집 방법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K평균 군집 분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서드 인수에 K-means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min.nc 인수와 max.nc 인수에는 탐색할 최소 군집의 개수와 최대 군집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2와 15를 지정해서 2개에서 15개 사이에 군집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처음에 K개의 군집 중심점을 임의로 선택하기 때문에 K평균 군집 분석을 수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시드 넘버를 지정하겠습니다. nbclust 함수가 반환하는 값 중 best.nc 원소에는 각 지표가 추천하는 최적 군집의 개수와 지표값이 행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열은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은 군집의 개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행은 지표값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군집 개수별로 지지받은 지표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의 첫 번째 행은 군집의 개수를 의미하며 두 번째 행은 지지하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군집의 개수는 2개 또는 3개입니다. 모두 6개의 지표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nbclust 함수의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군집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K-means 함수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nbclust 함수로부터 제한된 3개의 군집으로 데이터셋을 분할해 보겠습니다. K-means 함수에는 행렬이나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데이터셋과 군집 개수를 인수로 지정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센터스 인수에는 분할할 군집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3을 지정해서 3개의 군집으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nstart 인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은 최초에 임의로 선택되는 K개의 군집 중심점에 따라 다양한 군집 분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군집 개수를 지정하더라도 실행할 때마다 다른 군집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start 인수의 숫자를 지정하면 지정된 횟수만큼 군집 분석을 수행해서 그 가운데 최적의 분할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러면 보다 안정적인 군집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K-means 함수로부터 반환된 객체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원소에는 각 케이스별 소속 군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센터즈 원소에는 최종 군집 중심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원소에는 각 군집의 크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3개의 군집에 각각 11개, 24개, 15개의 케이스가 할당되었습니다. 최종 군집 중심점을 바탕으로 3개 군집에 대한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군집은 문맹률과 살인사건 발생률이 다른 군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가장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집은 기대 수명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선한 지역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군집에 속한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인구와 소득이 많고 면적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군집의 중심점은 표준화된 값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 단위로 된 평균값은 알 수 없습니다.
원래의 값으로 계산된 속성 평균을 알기 위해서는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변수를 지정하는 바이 인수에는 케이스별 소속 집단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래의 값으로 계산된 속성 평균을 얻을 수 있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패키지에 포함된 클러스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군집화 결과를 2차원상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클러스 플롯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러스 플롯 함수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성분 분석이나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해서 변수들을 2차원으로 축소한 다음에 2차원상의 각 케이스를 나타내고 케이스들 주변에 군집을 보여주는 타원을 그려줍니다. 클러스 플롯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렬 형식의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거리 행렬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 클러스 인수에는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된 데이터셋의 각 케이스가 속한 군집을 나타내는 벡터를 지정합니다. 칼라 인수와 쉐이드 인수를 이용해서 집단을 나타내는 타원형의 색상을 지정하거나 타원형 내부에 빗금을 그릴 수 있습니다. 레이블스 인수와 라인스 인수를 이용해서 군집 번호나 케이스의 이름을 그래프상에 표현할 수도 있고 군집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레이블스 인수와 라인스 인수에 지정할 수 있는 값은 클러스 플롯 함수의 도움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스 인수에는 0부터 2까지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스 인수에는 0부터 5까지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이블스 인수에 2를 지정했습니다. 2를 지정하면 군집 번호와 개별 케이스 행 이름을 레이블로 나타냅니다. 라인스 인수에 여기에서는 0을 지정했습니다. 0을 지정하면은 군집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을 그래프상에서 삭제해 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교적 명확히 구별되는 3개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평균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AM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AM 군집 분석은 K평균 군집 분석과 유사합니다. K평균 군집 분석에서처럼 사전에 정의된 K개의 군집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PAM 군집 분석은 K평균 군집 분석과 달리 이상점에 취약한 평균 대신에 실제 관측값 중에 하나를 군집을 대표하는 중심점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중심점으로 사용되는 관측값을 매도이드라고 합니다. 또한 K평균 군집 분석은 연속형 변수만을 대상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PAM 군집 분석은 여러 유형이 혼재된
변수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PAM 군집 분석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작위로 K개의 케이스를 선택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K개의 케이스가 최초의 매도이드가 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케이스와 각 매도이드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케이스들을 가장 가까운 매도이드 군집에 할당합니다. 이때 군집 중심점 역할을 하는 매도이드와 각 케이스 간의 거리 합을 그 군집의 총 비용이라고 합니다. PAM 군집 분석은 이러한 총 비용을 최소로 하는 매도이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매도이드가 아닌 케이스들 중에서 새로운 매도이드 후보를 선택한 후 군집 할당과 총 비용 계산 작업을 수행합니다. 계산된 총 비용이 기존의 총 비용보다 작으면 매도이드 후보로 선택된 케이스가 새로운 매도이드가 됩니다. 총 비용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최종 매도이드를 군집 중심점으로 하는 군집 분할을 도출합니다. R을 이용해서 PAM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RET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와인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와인 데이터셋에는 모두 178개의 관측각과 14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의 변수 가운데 첫 번째 변수인 타입 변수는 와인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세 종류의 와인 유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개의 변수는 와인 성분 데이터입니다. 와인 데이터셋에는 3가지 유형의 178개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13개 성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3개 성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PAM 군집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PAM 군집 분석은 클러스터 패키지에 포함된 PAM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PAM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렬 형식의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혹은 거리가 계산된 거리 행렬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와인 데이터셋의 첫 번째 열은 와인의 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열을 제외한 13개 성분 변수만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K인수에는 군집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3가지 유형의 와인이 이미 데이터셋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군집을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스탠드 인수에는 변수를 표준화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논리값을 지정합니다. 표준화하고자 할 때는 true를 지정합니다. PAM 함수가 반환하는 객체에는 다양한 군집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 인포 원소에는 군집에 대한 요약 정보가 행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행은 개별 군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즈는 군집에 포함된 케이스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군집에는 75개의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군집에는 54개의 케이스가, 세 번째 군집에는 49개의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스 DISS는 군집 내 케이스와 매도이드 간의 최대 거리를 나타냅니다. ABDISS는 군집 내 케이스와 매도이드 간의 평균 거리를 나타냅니다. 다이어미터는 군집 내 케이스 간의 최대 거리를 의미하고 세퍼레이션은 군집 내 케이스와 인접한 다른 군집 내 케이스 간의 최소 거리를 나타냅니다. 매도이드 원소에는 매도이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군집을 대표하는 케이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매도이드의 실제 케이스 번호는 id.me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개의 매도이드는 각각 36, 107, 175번째 케이스를 나타내며 이 3개의 케이스가 3개의 군집을 대표하는 중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원소에는 각 케이스별 소속 군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각 군집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단 변수를 지정하는 바이 인수에는 각 케이스별 소속 군집이 저장되어 있는 벡터를 지정합니다. 변수별로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각 군집의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클로스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군집 분석 결과를 2차원의 그래프상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클로스 플롯 함수는 이와 같은 군집 도표를 생성해 줍니다. 칼라 인수와 쉐이드 인수의 툴을 지정하면 군집을 나타내주는 타원형과 타원형 내부의 빗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즈 인수에는 그래프상에 표현될 관측값과 군집의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4를 지정하면 군집 번호만이 그래프상에 나타납니다. 라인즈 인수에는 군집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인즈 인수의 0을 지정하면 군집 간의 거리를 표현해주는 직선을 그림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군집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집 1과 군집 3에 포함된 케이스들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집단을 형성한 반면에 군집 2의 케이스들은 군집 1 및 군집 3과 중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개별 케이스가 속할 집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스 간의 유사도를 토대로 그들이 속할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군집 분석 결과로 도출된 군집 분할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한 와인 데이터셋에는 실제 와인 유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군집 분석에 의해서 얼마나 정확한 군집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와인 유형과 군집 분석 결과 도출된 와인 유형 간의 교차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측 정확도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교차표상의 대각선의 셀값은 실제 와인 유형과 PAM 군집 분석에 의한 와인 유형이 일치하는 케이스 개수를 나타냅니다. 전체 178개의 케이스 가운데 59개, 53개, 47개, 총 159개가 실제 와인 유형과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분류 정확도는 89.3%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AM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